민주야,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의 진행을 맡은 이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민주정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심어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민주야 정책을 부탁한데 정책을 부탁할 만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국정과제 심화연구 보고서 내용을 기본 토대로 해서요, 저희가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주연구원의 이경아 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육이라는 분야인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제 평생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 큰 어젠다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중대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해 관계자분들 간에 이제 이슈가 오가는 과정에서 좀 하나하나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정책을 이렇게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떠세요? 대선 공약도 이렇게 만드시고 다양한 정책을 좀 구상하신 입장에서 좀 어떠신지. 국방 담당하시는 이용민 위원님도 국방 담당합니다. 네, 힘드실 텐데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교육의 3주체라 그러면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3주체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 3주체의 입장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같은 주체, 같은 학부모 안에서도 그렇죠. 네, 또 입장이 다릅니다.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담당자 입장에서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죠. 고민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셨지만 개인, 뭐 학생, 학부모, 교사 다 개인이잖아요. 각 사람의 어떤 생각을 담아내는 것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과정에서 이것저것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교육 정책 이렇게 만드시는 입장에서 더 많이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 주제가 교육자치 강화라는 건데, 이 앞회 차 방송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교육의 자치니만큼 관련이 좀 깊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핫 이슈죠. 대통령도 강조 많이 하고 계시고, 자치분권 개헌 논의와 함께 이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선 공약에서도 교육 거버넌스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챕터에 이 내용이 좀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나온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76번 국정과제로 이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제목으로 반영돼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게 5대 국정 목표 중에 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에 이게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자치랑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강화, 이것이 어떠한 좀 관계가 있는지 그 연관성을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교육 자치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육 자치는 교육 자치 안에 일반 자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앙 정부로부터의 시도, 시군구의 일반 자치, 그게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자치죠. 그리고 플러스 교육 자치,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결국 지방 자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랑 교육 자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맥락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중앙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쟁점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현재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 권한에 대한 지역의 분권화 정책을 통해서 이것들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또한 100대 국정과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그리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 강화 등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중자치구조, 그러니까 지역자치 플러스 교육자치 내에서 이전에는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었는데요. 네. 향후 주요 교육정책들이 모두 지방분권 촉진이란 틀에서 상당한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데, 정리하면 지방분권 촉진의 틀 안에서 이 교육자치 강화라는 것도
교육 행정 권한의 어떤 배분, 이양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고 강한 동력을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얻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뭐 지방 분권을 하면은 교육 자체도 필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개별 학생들의 어떤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주요 교육 정책들이 지방 분권의 촉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연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 키워드죠. 이제 교육 자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교육 자치 핵심이다라고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연구하셨으니까 교육 자치가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 자치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 위에서 아래로의 교육 정책을 내려보내는 이런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 방식을 벗어나서 현장 중심, 그러니까 지역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네네. 혹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의 슬로건 아시나요? 모릅니다 저는. 아, 네. 국방 담당이고요. 네. 저도 국방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그런 철학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정기획이 뭐 그런 문구에 네, 명시돼 있나요? 대선 네. 때부터 쓰던 슬로건이거든요. 좋네요. 네. 예. 예전에는 상위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그 아이들로부터 우리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다변화되면서부터 이제 모든 아이들의 꿈 그리고 재능을 키워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 뭐 이런 네. 철학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학교 교육의 혁신을 저희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전에 진행됐던 혁신학교 정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학교 교육을 혁신한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이잖아요. 학교 교육을 혁신하려면은 누구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교사?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것은 결국 선생님들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지금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 정책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디자인하고 그런 수단으로 최근에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정확히 차원 언제 출범됐죠? 12월 28일 날 신인영 의장님께서 네네네.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으셨거든요.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거죠. 네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도교육청으로 전폭적인 권한 이양 계획을 현재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교육 자치라는 것이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내려져서 그 안에서 이제 교사들의 또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가르침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지역 단위의 그 학교 단위의 어떤 자율성이 강화되고 책임성도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보고서에서 이러한 교육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자치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교육 수요와 시대적 요구 측면, 네. 그리고 경제적 측면, 그리고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수요와 시대적 요구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 체제는 대량 생산형, 공장형 학교 그런 경제 체제에 적합한 시스템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저희가 도래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유연한 분권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전의 중앙 집권적 교육 방식은 우리나라의 교육열, 국민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만 실제적으로 그 높은 교육열이 궁극적인 교육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투자 그리고 좋은 교육 여건을 따라서 대도시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는 유학하는 그런 문제, 그런 고비용 교육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저출산의 또 원인이지 않나 이런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지역 발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 문제, 지역의 교육 여건 문제가 그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세요. 많은 박탈감을 느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치단체의 인구 변동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가장 큰 요인이 자녀 교육 문제를 쫓아서 이주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 교육 행위의 중심이 단위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의 중심이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직화되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초기에 표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 체계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교육 자치가 강화되면요, 주민이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교육 재정을 아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려 그러면 전체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짜서 내려줘야 되니까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네, 훨씬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교육 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국가에서 다 해서 내려다 주니까요. 결국 주민들의 생활 그리고 요구와 교육이 단절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요구가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의 책무성 측면에서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 체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교육의 발전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책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육부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료주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 행정에 대한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료적인 시스템은 일반 학교 하나하나 개별 단위 학교에 자생적인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학교가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렇죠. 관료주의적으로 중앙에서 내려다 주다 보면 학교가 스스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책임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그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의 동기를 찾기가 지금 현재는 힘든 구조예요. 이전 구조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이런 악순환을 깨려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무성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교육개혁의 선결 조건은 학교 자치와 그에 따른 책무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책임도 명확히 주고 권한도 명확히 배분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단위학교 차원에서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진국은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인데 선진국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요 국가들에서는 뭐 교과 선택이라든가 뭐 수업 시간, 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잘 추진이 좀 되고 있나요? 선진국 사례를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교육 자체의 특수성이라기보다 사실 이 교육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행정적 관습에 많이 기인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시도자치단체 중심으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다른 나라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이랑 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도청 혹은 시청, 뭐 구청에서 교육행정을 같이 겸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뭐 이런 네네네. 나라들이 그런데요. 그러면 또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주마다 또 달라요. 그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하고 교육감의 지위나 역할이나 선임 방식이 또 주마다 좀 상이하긴 합니다. 근데 미국을 잘 살펴보면은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은 하수도, 전력, 소방,
뭐 홍수 통제, 가스 공급, 뭐 대중교통, 토지 개랑, 상수도, 심지어는 공동묘지의 관리까지도 지방행정 간 별도의 행정으로 뭐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꼭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도 되고 있으니까 교육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 나라 상황에 그리고 그 그렇죠. 지역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대다수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탈관료주의. 네. 왜냐하면 유연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종국적으로 교육 자치는 단위 학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교육 자치의 강화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 이게 즉 시대적인 요구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그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단위 학교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으로 그러한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있고, 그것이 교육의 뭐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탈관료주의 같은 것들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반대하는 쪽의 입장과 주장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교육 자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부산을 시초로 해가지고 2007년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10년이 좀 넘은 얘기인데, 이걸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자체장하고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같이 뽑자, 그래서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렇죠, 논란인데요. 그렇죠. 네네. 사실은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큰 사회 이슈가 여러 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역사 국정화 교과서 네. 문제이고요. 그리고 자사고 폐지 문제라든가 무상급식, 네. 일제고사 폐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까지로 번진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니까 상대 쪽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논란이 계속되는 건데요. 결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실제 뭐 교육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 공천도 불가하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교육감 직선제로 변환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교육감을 임명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것은 교육감이 정당 공천을 받자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장하고 같이 이제 뽑는 거니까. 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러닝메이트제의 주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저도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에 와서 일을 하면서 네. 그 전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교육과 정치가 어떤 관계인가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역사교과서, 그렇죠. 국정화 역사교과서 사례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러면서 또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야 되는, 우리가 지켜내야 그렇죠.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대 쪽에서 주장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된다 그러면은 교육감이 이제 정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정치적 파당적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결국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방교육 정책도 그렇죠. 결정이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교육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쟁점으로요. 교육 자치를 한다면 아까 단위학교 뭐 쭉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17개 시도교육청 각각이 어쨌든 교육 자치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뭔가 교육 체계를 막 정립하고 설계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교육 자치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역량들이, 이런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반론해 주신다면.
교육 자치를 뭐 1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지만 어쨌든 더 강화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중앙 집권적 교육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중앙 집권적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교육 과정과 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국가 수준의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똑같은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출발선에 있어서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소외 가정이 또 증가하고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막 또 과밀화급이 많고 학생들이 누적된 학습 결손 그런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모든 학생이 국가가 정한 일괄적인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문제가 수포자, 네. 영포자 문제이죠. 불가능하고 비인간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수포자, 영포자,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영어를 포기한 학생들, 그렇죠.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사를 보면은 고등학교에서는 60% 이상의 학생이 나는 수포자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국가 주도의 일괄적인 정책이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 결국은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 맞춤형 학습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요 학교 폭력 그리고 학교 부적응 이런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표준화된 학교 교육 으로 학교 폭력의 원인도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학년이 같은 나이가 같은 학생이라도 학생들마다 아이들마다 배우는 속도, 방법, 능력, 지식의 수준이 다 달라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다 보면 다 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 가치가 다르죠. 네.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면은 여우가 황새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넓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주잖아요. 그럼 부리가 긴 황새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교육이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학생들에게는 여우가 대접한 그 접시 위의 음식 같은 그게 뭐 교육 과정에 비유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의 입에 맞게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황새 입장에서 먹지도 못하는 접시에 담아서 밥을 주면 기분이 나쁘죠. 네, 안 좋겠죠. 네네네. 그게 나타나고 있죠. 학생들에게서도. 어떤 학생들한테는 특별한 도움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국가가 강제로 이렇게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돼요. 어떤 학생들은 나는 본래 이걸 해낼 수 없는 아이인가? 국가가 제시한 교육 과정을 나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60%의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실 안에서. 또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자존감도 잃게 하고 또 학교에서 무기력한 학생들이 그렇죠. 증가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모든 학교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변화된 4차 산업 사회에서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개별화된 학습 목표와 교육 과정의 제공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러한 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자치 역량이 강화돼야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역 상황에 맞는 그리고 학교 상황에 맞는 교육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더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학생이던 때를 거쳤고 개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것들을 획일화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릇에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획일화가 아니라 좀 다양화된 정말 다양화된 교육 정책으로 이렇게 해야 많은 학생들이 본인만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을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
이런 교육 행정 역량에 대한 부분은 뭐 충분히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실현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고 재정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재정 문제라는 게 각 시도 교육청 또 단위 학교마다 이제 어떤 예산이 다를 수가 있고 재정적인 어떤 여력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편차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 교육자치뿐만 아니라 일반자치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실제로 교육은 특별회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0% 이상이 국고예요. 네, 지금 현재 교육이. 그런데 교육 자치가 강화되더라도 중앙 정부가 종국에 해야 할 일은 지역 간 편차나 불균형,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 뭐 당장 있을 수는 있죠.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육 또 자치분권 차원에서 여러 각도에서 꼭 필요하고 가치가 큰 어젠다라면 추진할 필요가 있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좀 힘을 모아서 제대로 한번 추진하면 되겠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핵심 정책들이 무엇인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보고서에 3가지 정도를 또 담았습니다. 네. 지방자치교육을 이미 잘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보면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은 뭔가 이걸 살펴보면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큰 틀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고 단위 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고 그것들을 이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걸로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 목표 설정, 그리고 달성 여부에 대한 책무성 검토, 그리고 예산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교원 양성 및 연수 제도를 어떻게 교원들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잘 운영할 것인가 교사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관리, 우리나라는 지금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가 수준에서 해야 할 일이 되고요. 지자체랑 단위 학교는 이런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맞게 교육 혁신을 설계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은 국가 주도의 교육 과정에 대한 개혁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 자치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교육 과정의 편성권, 평가권 이것을 단위 학교에 주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되게 민감하게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종국적으로 선생님이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건가의 문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몇 시간 가르쳐야 된다까지를 국가에서 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한동안 북유럽 교육이 열풍을 불다가 북유럽 사례를 또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 사는 나라의 이야기다.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핀란드 사례를 보면 국가가 교육과정의 체제, 그러니까 큰 틀, 프레임워크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단위 학교에서 그 프레임워크 중에서 체제 중에서 무엇을 가르칠 건지, 얼마나 가르칠 건지, 어떤 거랑 합쳐서 가르칠 것인지를 선생님이 결정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면 일부 교원 단체에서 또 반발을 하기도 하죠. 뭐 편향된 인식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유연한 교육과정,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개별 학교의 좀 자율성을 강화하되 그 책무성도 좀 명확하게 워낙 책무성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니까요. 명확하게 부과해서 국가 책임 교육의 실현은 결국 국가 교육의 책무성 강화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건 좀 이율 배반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그런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는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 교육에도 많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공동 권한 그리고 공동 권한에 대한 공유 그리고 책임과 의무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넣자 뭐를 넣자 막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 사실은 용이한 것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학교랑 협력해서 교육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요. 협력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랑 교육청이 공동으로 권한도 가지고 책임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법제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네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 학교에 만약에 어린이집을 넣는다, 뭐 방과후 학교를 학대한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지? 라는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면서 학교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령 제정, 정비를 잘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이 있어요. 지역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 구성원들 사이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서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책무성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필요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하고 작년 10월에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30년 지난 옛 헌법으로는 안 된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자치분권을 강조했고요. 그동안 중앙정부가 꽉 잡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배분하겠다는 거죠. 바꿔보자는 거죠.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앙부처인 이제 교육부가 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그것들을 권한과 책임을 배분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좀 제대로 된 교육, 다양하고 창의성이 높은 교육, 정말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경환 박사님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연구원에서는 교육 담당이신 이경환 박사님 중심으로 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연이어서 이렇게 정책 간담회도 진행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 분야에서 좋은 연구, 좋은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정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